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던 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했다. 괜히 이것저것 손이 갔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보다 이제 며느리라는 사람이 우리 집 식탁에 앉게 된다는 게 더 실감나던 날이었다. 나는 괜히 긴장했고 괜히 잘 보이고 싶었다. 며느리는 단정했다. 말투도 조심스러웠고 웃을 때는 눈꼬리가 내려가 사람 좋아 보였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 아이랑은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그게 내 착각이었단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며느리는 나를 배려하는 듯 보였고 나도 며느리를 존중하려 했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였다. 아들이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집안의 중심은 며느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주 사소한 말에서였다. 식사 중에 국을 한 숟갈 뜨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간이 조금 센 것 같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입맛이 옛날 입맛이라서 그래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세상은 변했고 나도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음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다. 괜히 말 꺼냈다가 또 옛날 사람이 될까 봐서였다. 그게 시작이었다. 손주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 분명해졌다. 나는 아이가 울면 안아보고 싶었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싶었다. 예전엔 그게 당연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같은 말로 나를 막았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제가 할게요. 그건 위험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말들은 하나같이 나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나는 이해하려고 애썼다. 요즘은 육아서도 많고 정보도 넘쳐난다는 걸 나도 안다. 그래서 점점 한 발짝 또 한 발짝 물러났다. 안으려다 멈추고 도와주려다 손을 내렸다. 그게 배려라고 믿었다. 아들은 그런 나를 보고도 별말 하지 않았다. 가끔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도 이해해. 요즘은 다 그래. 그 말이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이해하라는 말은 결국 참으라는 말이었으니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다. 말하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건 점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이었다. 며느리는 점점 나를 생략하기 시작했다. 외출 계획, 손주 교육, 집안 결정. 나를 거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 침묵이 언젠가 손주 앞에서까지 나를 지우게 될 줄은,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도. 사람 사이가 틀어지는 건 큰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말들이 반복되면서부터라는 걸 그때 알았다. 며느리는 대놓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투는 늘 차분했고 표정도 웃는 편이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더 작게 만드는 웃음이 됐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다. 나도 늙으면 고집이 생긴다고들 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내 마음을 스스로 다독였다. 요즘 애들은 원래 저렇다. 나도 딸 키웠으면 저런 말 할 때가 있었겠지.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문제는 그 말들이 점점 규칙처럼 굳어졌다는 거다. 손주가 2돌쯤 됐을 때였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했다.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밥을 숟가락에 떠서 비행기 하며 놀이처럼 먹였거든. 요즘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나 싶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숟가락을 들고 말했지. 우리 강아지 비행기 온다. 입 크게 벌려봐. 아이가 잠깐 웃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내 손을 살짝 눌렀다. 세게 막은 건 아니었다. 그냥 그만이라고 표시하는 정도. 그리고 아이에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랑 먹자. 할머니는 그냥 옆에 있어. 그 말이 순간적으로 어딘가 이상했다. 그냥 옆에 있어라는 말. 도움도 말고 참여도 말고 그냥 장식처럼 옆에 있으라는 말로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아이 앞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들이 옆에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밀어냈다. 어느 날은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좀 올랐다. 나는 걱정돼서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 좀 닦아줘야 한다고 했고 예전에 쓰던 해열 방식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고 검색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니, 그런 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말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따라왔다.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도 내 귀에 오래 남았다. 모르다라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너무 쉽게 꺼낸다는 게 서러웠다. 나는 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밤새 아픈 아이 안고 병원 다니고 약 먹이고 울음 달래며 살았다.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잘 모르시잖아요로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아들은 옆에서 엄마 요즘은 진짜 다르대 하고 웃으며 중재하려고 했다. 웃는 얼굴이 더 야속했다. 그 웃음 속에는 엄마가 참아줘라는 부탁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며느리의 무시는 말뿐만이 아니었다. 집안의 작은 결정들에서도 슬그머니 내 자리를 빼놓았다. 예를 들어 명절 선물. 예전에는 어머니, 친정에는 뭐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는 묻지 않았다. 내가 친정에는 과일이 어떻겠니? 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이미 제가 알아서 했어요 라고 답했다. 그러고는 나중에 어머니가 그런 걸 아시면 좋겠는데 하는 식으로 말을 끝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괜히 아는 척했나 싶게 만드는 말투였다. 또 어느 날은 집 안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소파를 새로 들였다. 나는 배송 온 소파를 보며 색이 좀 튄다. 청소하기 어렵겠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소파에 손주를 앉히며 밝게 말했다. 어머니,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내가 몰라도 된다. 너희 집이니 너희가 정하면 된다. 그 말도 맞다. 그런데 며느리는 꼭 마지막에 모르시죠를 붙였다. 그 모르시죠가 사람을 분명히 아래로 내려앉혔다. 가끔은 며느리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형식처럼 느껴졌다. 말은 존댓말인데 태도가 존중이 아닌 순간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어머니, 이건 여기 두시면 안 돼요. 어머니, 손주 과자는 이런 거 먹이면 안 돼요. 어머니, 그거 그렇게 하면 다쳐요. 그 말들 사이에는 고마워요가 없었다. 괜찮아요도 없었다. 마치 내가 집안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처럼
계속 제지받는 느낌. 나도 사람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안 돼요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닳아버린다. 결정적으로 불편했던 건 손주 교육 문제였다. 어느 날 손주가 장난감을 던지며 떼를 썼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장난감을 치우려 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내 앞을 막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아이 자존감 떨어져요.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멍해졌다. 자존감, 감정 표현 요즘 말로 설명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가 남을 때리고 던지는 건 감정 표현만으로 놔둘 일이 아니지 않나 싶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남한테 던지면 위험하잖니. 말로 알려줘야지.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아주 작게 쉬었다. 정말 작게. 하지만 그 작은 한숨이 내 앞에서 이분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렇게 또 나는 뒤로 물러났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늘 둘 다 맞는 말이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며느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아이 키우는 건 며느리 몫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해봤자 결국 엄마, 그냥 좀 넘어가라는 말로 끝날 게 뻔했다. 그럼에도 나는 가끔 이 정도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속였다. 며느리도 힘들 테니까. 육아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직장 문제도 있을 거고. 이해해주면 좋아질 거라고 정말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내가 물러날수록 며느리는 더 편해졌고 더 쉽게 나를 지웠다. 그리고 그 지움은 어느 순간 손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다. 다만 나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언젠가 손주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말로 배울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가 오면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 불안이 내 안에서 천천히 아주 현실적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낀 건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줄어들면서였다. 예전에는 말끝마다 웃음을 붙이던 사람이었다. 말이 조금 날카로워도 웃으면서 말하면 넘어갈 수 있었다. 나 역시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그 웃음이 사라지자 말의 본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말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분명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다. 회사 일, 회식, 야근. 집에 있어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그 사이 집안의 규칙은 하나둘 며느리 기준으로 정해졌고 나는 그 규칙을 알아서 따라야 하는 사람이 됐다. 누가 정식으로 설명해 준 적은 없었다. 그냥 어기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다. 어느 날은 내가 손주를 데리고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마트였다. 예전 같으면 다녀오세요 했을 텐데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니, 애는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이유를 묻자 짧게 답했다. 어머니랑 나가면 제가 불안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불안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며느리보다 훨씬 오랜 시간 아이를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손주를 데리고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한 사람이 돼 있었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말하면 또 분위기가 어색해질 게 분명했고 결국 아들이 엄마, 그냥 이해해라고 말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나니 괜히 눈물이 나왔다. 억울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였다. 며느리는 점점 나를 관리 대상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손주 앞에서도 그랬다. 내가 아이에게 말을 걸면 며느리는 곧바로 끼어들었다. 할머니 말은 나중에 들어. 그건 엄마가 알려줄게. 처음에는 나중이었고 그 다음엔 굳이 들을 필요 없는 말이 됐다. 손주는 아직 어렸지만 분위기는 정확히 읽고 있었다. 내가 말을 걸면 눈치를 보듯 며느리를 먼저 바라봤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면 내 말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다. 아이는 단지 이 집에서 누가 기준인지 배우고 있을 뿐이었다. 한 번은 손주가 장난감을 던지며 때를 쓰다가 내 다리를 맞췄다.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놀랐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 안 돼. 할머니 아프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곧바로 말했다. 어머니,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요.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상처받을 사람은 아이보다 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표정을 보지 않았다. 아이만 보며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 집에서 내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요즘 육아는 다 그래, 엄마.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요즘 육아라는 말 뒤에 내 지난 세월은 전부 밀려나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어른도 보호자도 아니었다. 그냥 참고 있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에게 직접 말을 줄였다. 대신 행동으로 선을 그었다. 손주와 나 사이에 자연스럽게 몸을 끼워 넣거나 내가 뭘 하려 하면 먼저 나서서 처리했다. 마치 내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다. 아주 사소해서 더 잔인했던 순간. 손주가 소파 위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바닥은 미끄럽고 소파 옆에는 테이블 모서리가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야, 떨어진다. 조심해라. 그 말에는 어떤 훈계도 권위도 없었다. 그냥 걱정이었다. 진짜로.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웃음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다. 괜찮아. 할머니 말은 듣지 마.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손주는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며느리를 한 번 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이 슬로우처럼 내 눈에 박혔다. 아이는 선택한 게 아니라 배운 거였다. 누구 말이 중요한지를.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 여기까지구나.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정말 지워진 사람이구나. 손주 앞에서까지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나는 방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다. TV 소리, 아이 웃음소리,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들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알았다. 이 침묵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침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없애는 침묵이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을 계속할지 아니면 깨트릴지는 이제 내 선택이라는 것도.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만 계속 떠올랐다.
그 장면이 나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더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려주듯이. 손주 앞에서 그 말을 들은 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 말은 듣지 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화가 나기보다는 이상하게 허탈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허무였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집에서 내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손주가 까르르 웃고 며느리가 그 소리에 맞춰 웃었다. 아들은 TV를 보며 맞장구를 쳤다. 나는 그 소리들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 그게 더 서러웠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혼자인 느낌.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다. 평생 참는 쪽을 선택해 왔다. 남편 앞에서도 시댁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한 발 물러섰다. 참고 넘기면 평화로울 거라 믿었다. 그 덕에 큰 싸움은 없었지만 대신 나는 늘 나중이었다. 나중 또 나중.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를 우선순위에서 지워버린 사람이 돼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개를 끄덕이던 그 표정. 그건 아이가 악해서가 아니었다. 아이는 단지 이 집에서 누가 기준인지 배웠을 뿐이다. 그걸 가르친 사람이 며느리였고 방관한 사람이 아들이었고 허락한 사람이 나였다. 그 생각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다. 밤새 열나는 아이 안고 병원 다니고 밥 안 먹는다고 애원하고 넘어질까 늘 조마조마해하며 살았다.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잘 모르시는 분이 되어버렸다. 억울했다. 하지만 억울함보다 더 큰 감정은 허무였다.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낮춰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방치가 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다가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분노도 눈물도 가라앉고 대신 또렷한 생각 하나가 자리 잡았다. 이건 선택의 문제다. 계속 참을 것인지 아니면 한 번쯤은 말을 할 것인지.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복수도 원하지 않았다. 다만 손주 앞에서까지 지워지는 존재로 남고 싶지는 않았다.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스스로를 지우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탁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확신에 차 있을 것이고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모른 척하려 들 것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번에는 내가 나를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아침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좋고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할 말은 하자. 손주 앞에서까지 침묵하는 사람으로 남지는 말자. 아직은 그 말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집에서 내가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 결심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용기가 생기는 건 아니었다. 그날 아침에도 나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섰다. 물을 끓이고 밥솥을 열고 반찬을 꺼내놓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다. 오늘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정확히는 오늘도 못하면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손주를 데리고 나왔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내 쪽을 한번 보더니 곧장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한테 와하고 손을 내밀었겠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괜히 또 거절당할까 봐서였다. 나도 모르게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싫어졌다. 아들은 늦게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는 모습은 늘 같았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겠구나. 식사가 거의 끝날 즈음이었다. 며느리가 손주 옷을 갈아입히며 말했다. 오늘 문화센터 가야 해서 좀 바빠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다. 예전 같으면 그래, 다녀와라 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계속 올라왔다.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어제 밤의 다짐이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나 할 말이 있다. 그 말에 식탁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며느리는 잠깐 손을 멈췄고 아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봤다. 나 스스로도 놀랐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줄 몰랐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멈추고 싶지는 않았다. 어제 손주 앞에서 한 말 말이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할머니 말은 듣지 말라고 한 거. 며느리는 잠깐 표정이 굳더니 곧바로 말했다.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셨어요? 톤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방어가 깔려 있었다. 나는 그 방어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말을 고르며 이어갔다.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말이 아이한테 어떤 의미로 들릴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어머니,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다. 또다시 모른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생각보다 다 안다.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누구 말이 중요한지, 누구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지. 그걸 배우는 나이다. 아들은 그제야 끼어들었다. 엄마,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잖아. 나는 아들을 봤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바로 접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너한테는 아닐지 몰라도 나한테는 심각하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역시 평생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자꾸 옛날 방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변명이자 동시에 비난이었다.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맞다. 나는 옛날 방식으로 산 사람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 틀린 건 아니고 내가 다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이 앞에서까지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손주는 어른들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흐릿한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너희가 힘든 거 안다. 그래서 참아왔다. 웬만하면 말 안 했다. 하지만 참고 사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되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배경이다. 그 말은 나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지만 사과도 없고 반박도 없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무시의 침묵이 아니라 처음으로 상황을 계산하는 침묵처럼 느껴졌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화해도 결론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말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게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았고 아들도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었다. 며느리는 손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달라졌다. 더 이상 참는 걸 미덕처럼 여기지 않았다. 말해야 할 때는 말했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했다. 아직도 어색한 순간은 많았지만 최소한 나 스스로를 지우지는 않게 됐다. 그날의 대화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나는 알게 됐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집 안 공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렇다고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며느리가 갑자기 다정해지지도 않았고 아들이 내 편을 드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지나가지는 않았다는 점이 달랐다. 그 미묘한 차이가 오히려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리듬대로 생활했다. 아침이면 손주를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고 필요한 말을 짧게 하고 움직였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다. 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어머니, 오늘 애 간식은 이걸로 할게요. 그 말은 의견을 묻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통보 전에 한마디는 건네는 말이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조차 없이 지나갔을 것이다. 나는 그 작은 변화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만족한다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 괜히 기대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도 변화를 선택했다. 필요 이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물러서지도 않았다. 손주에게 말을 걸 때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톤으로 말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랑 같이 해볼까? 놀랍게도 며느리는 예전처럼 바로 끼어들지 않았다.
한 박자 늦게 상황을 보고 판단했다. 그 한 박자가 나에게는 큰 의미였다. 적어도 지금은 내가 완전히 틀린 사람으로 취급받지는 않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조금은 트였다. 아들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신경 쓰였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걸 모를 리 없는데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말 내가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난 그냥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가 좀 참아주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은 솔직했다. 동시에 잔인했다. 편한 쪽은 늘 내가 참는 쪽이었다. 편하자고 한쪽만 계속 참으면 그건 편한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알면 됐다. 그 말은 위로도 화해도 아니었다. 다만 선을 긋는 말이었다. 예전처럼 모든 걸 이해해주는 엄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정쩡했다. 아침에 마주치면 인사는 했고 필요한 말은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형식적인 웃음도 과한 예의도 없었다.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음에도 없는 친절보다 차라리 이 정도 거리감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험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퉜다는 얘기를 들고 왔다. 아이는 울면서 자기 얘기만 했다. 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속상했겠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었다.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공감부터 해줘야 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바로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공감도 필요하지.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도 잘못된 행동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나를 보다가 손주를 보더니 말했다. 그래, 그건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닐지라도 내 말이 바로 지워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방식이 강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불편한 시어머니야.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침묵을 깨자 아주 조금이지만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변화가 들어오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믿었다. 지금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말해야 한다. 이 집에서 내 자리가 다시 단단해질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예전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시 나 자신을 붙잡을 수 있었다. 관계가 조금 나아졌다고 느꼈던 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람 사이의 균형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 특히 한쪽이 이미 오래도록 중심에 서 있던 관계라면 더 그렇다. 며느리는 나와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라는 태도를 놓지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주말 일이 터졌다. 정말 별것 아닌 계기로.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다. 며느리, 아들, 손주, 그리고 나까지 4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다. 아이가 나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할머니도 그려줘서 고맙다.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얘가 요즘 사람 그리는 걸 좋아해서요. 말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다. 할머니는 그냥 같이 사는 분이니까 그린 거죠.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다. 웃음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리 이제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가족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거리 조정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손주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길이 나를 붙잡았다. 아이 앞에서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같이 사는 사람은 아니지.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 아이의 할머니야.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도 그제야 상황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그냥 한 말이에요. 며느리가 웃음을 유지하려 했으며 말했다. 가볍게 한 말이겠지.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가볍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말했다. 그만하자, 다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여기서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내한테 존중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나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이 아이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남을지가 중요하다. 며느리는 표정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주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는 내 가족이야. 알겠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에게 예전처럼 쉽게 말하지 못했다. 말수가 줄었고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색이 보였다.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무게를 느낀 듯했다. 밤에 조용히 와서 말했다. 엄마, 그 말은 좀 심했어. 나는 그 말로 충분했다. 사과를 바라지도 않았다. 다만 이제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모든 갈등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는 선이 넘어와도 모른 척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넘어오면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침묵으로 버텨온 사람이 아니라 존재를 지켜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집 안은 조용해졌다. 소리가 줄었다기보다는 말이 조심스러워졌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가볍게 말을 던지지 않았고 아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불편해졌고 누군가는 긴장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다. 적어도 그 속에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와 나는 여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아침마다 살갑게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고 육아 이야기를 깊게 나누지도 않았다. 다만 확실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다. 며느리는 손주 앞에서 나를 지우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 말은 듣지 마 같은 말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말도 들어보자.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충분했다. 손주 역시 달라졌다. 예전에는 내가 말을 걸면 엄마 얼굴부터 살피던 아이가 이제는 내 눈을 먼저 봤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아이는 이유를 묻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아이는 다시 나를 어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가장 크게 바꿔놓았다.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그동안 너무 편한 쪽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말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답했다. 이제라도 알면 됐다. 그게 진심이었다. 원망을 쌓아두고 싶지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모든 걸 덮고 가고 싶지도 않았다. 며느리는 어느 날 혼잣말처럼 말했다. 어머니는 참말을 안 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맞장구를 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다. 아니다. 나 이제 할 말은 한다. 며느리는 잠깐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억지 사과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은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도 많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그 방식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한 선이 있다. 아이 앞에서 나를 낮추지 말 것. 내 존재를 함부로 규정하지 말 것. 그 선만은 지켜지고 있다. 가끔은 혼자 생각한다. 조금만 더 일찍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오래 참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닳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그래도 말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고.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투명한 사람은 아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줄 알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손주는 요즘 내 손을 잡고 묻는다. 할머니, 이거 해도 돼? 그 질문 하나에 나는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아이에게 나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어른이 되었으니까. 완벽한 가족은 아니다. 다만 서로를 지우지 않으려는 가족이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침묵을 멈춘 순간부터 시작됐다. 나는 이제 안다. 참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늦게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 집에서의 내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